저는 다음교육에서 수학 담당하고 있는 김영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제목에도 보시면 3% 디귿도 올림피아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이 3%가 기반으로, 이 3%라는 교재 자체는 사고력 쪽, 사고력 경시 영재원 쪽에 되게 관련된 교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왜 이 3%를 공부하면 어느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친구들이 그런 걸 조금 어머님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한번 이렇게 오붓하게 한번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게 갖진 않고요. 오늘 저는 저 혼자뿐이라 만약에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어머니 지금 제가 오늘 오다가 꽃이 피는 거 보고 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봄 소풍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도자기만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거기서 그림 그려가지고 몇 달 뒤에 잊을만 하면 우린 받을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표정이 되게 새로운 얘기인 것처럼 딴 나라 얘기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즉 아이들은 지금 체험학습, 외부 활동이나 외부 경시대, 교내 경시대, 그리고 또 학습적인 부분에서 모든 게 다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중간 허리층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과 하위권으로만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고, 예전에 좀 두터웠던 중위권 친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공부를 시키실 때 학교 교과 수학만 우선은 지금 최소한의 것, 학교 교과 수학 학습만 조금 많이 좀 기준을 두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학교 수학, 교과 수학에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우려가 있으셔서 지금까지도 약간 교과 수학에 좀 더 선행에 좀 더 힘을 주시고 있는 경향을 조금 보이시고 계십니다. 근데 부모님들 제가 상호명이나 이런 거 되게 잘 그냥 편히 학업명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런 맛집, 핫플레이스 이런 데 가면 오픈런을 한번 해봤거든요. 런던 베이글이죠? 이런 데 가면. 그러면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침 7시 반에 가도 정말 빗질하는 그 아저씨, 청소하는 아저씨들만 계시고 그 골목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쎄할 정도로 아무도 없는데 막상 그 앞에 가면 제가 1등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50등, 막 이런 50명이 와 있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즉 아이들이 어머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소수의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뛰어서 작년 교대 영재원 같은 경우도 앞에 아버님들이 되게 놀라셨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라이딩을 해주셨는데, 야 이거 무슨 경쟁이 한 20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도 영재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 요즘은 좀 영재원이 시들해지지 않을까? 성대 경시가 조금 시들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어머님들이 생각을 조금 마음을 놓고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가셨을 때 가서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걸 어머님들이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누군가는 계속 열심히 뛰고 있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이 3% 과정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선은 전체적인 영재교육원의 흐름과 경시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3% 디귿도 그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거에서 챕터나 이런 걸 어머니들에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민트동을 저희 무대 연기 2023년 대학부설과 교육청 영재교육 입시 분석을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지필로 교대 영재원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로 바뀌면서 최종 인원을 경쟁률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게 이 코로나 시기에는 되게 줄었다가 아마 작년에 조금 폭발적으로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막 14대 1, 10대 1이었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10대 1이었었거든요. 이게 수학 쪽이고요. 그리고 과학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합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과학은, 그래도 수학은 조금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경쟁률이 좀 더 그러니까 합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과학이 좀 더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과학 과목을, 그래서 과학 쪽의 경쟁률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매해. 그래서 지금 수능과학 같은 경우는 보통 10대 이상으로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정보심화, 그리고 이건 소프트 영재 교육 교대 소프트웨어랑 다른 그냥 교대에서 진행하는 정보심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일 경쟁률이 낮은 편이죠. 왜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에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친구들이 약간 합격을 위한 눈치 싸움으로 해서 조금 이 정보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등 쪽 한번 이제 중등영재원 초 6학년 친구들이 나중에 중등영재원도 한번 보시는데요. 여기는 보통 6대1 보시면 점점 이렇게 줄어든 거는 코로나 이후에 중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교과나 이쪽에 좀 더 힘을 들였기 때문에 영재원에 대한 이게 조금 수요가 왜냐면은 시험이 아니라 다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포트폴리오를 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줄어들었으나 아마 작년에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흐름은 이렇고요. 뭐 이 다 2,000명에 가깝게 늘 1,500명 정도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서울교대 초등 기준으로. 그리고 모집 정원을 보시면 3학년, 4학년, 5학년 교대는 무학년입니다. 그래서 3, 4, 5학년이 다 동시에 경쟁을 하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40명, 과학은 60명, 전공은 20명에서 총 120명을 선발을 하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명씩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작년 2023학년이면 지금 현재 이제 제일 최근 건데요.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입시 요강은 8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우리 어떻게 시행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겠다라는 전반적인 개요를 입시 요강을 발표를 하고요. 접수를 이제 한 달 뒤에 해서 보통 10월 둘째 주에 시험을 보고요. 교대 같은 경우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이제 면접 대상자를 일주일 만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면접을 보고 마지막에 11월쯤에 이제 최종적으로 아이들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하는 흐름으로 가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그 다원에서 진행하는 거는 이 상위급 문제, 직필고사 시험을 약간 대비반이 있고 추천서나 자소서 합격했을 때 추천서나 자소서 그 다음에 신청 면접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그 프로그램이 따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하반기. 그리고 이제 대학 전반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지금 아이들이 뭐 5학년, 6학년 어머님들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중등영재원 이제 초등학교 6학년들 중등영재원을 많이 애들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말 가야 할까? 이게 가는 게 맞을까? 근데 서울교대나 연세대나 서울대 보시면 지금 연세대나 서울대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애들이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 서울교대뿐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6학년 친구들은 이 세 가지 영재 교육원을 많이 지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어머님들 만약에 연세대랑 서울대 둘 다 붙으시면 곧 어디를 가실 것 같나요? 서울대를 많이 가시는 이유가 TO가 되게 작습니다. 보시면 수학을 18명을 뽑아요. 그리고 그래도 연세대 같은 경우 수학을 40명을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TO가 적은 이곳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합격을 한 친구들은 되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나중에 연세대나 서울대 같은 이런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이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는 그때는 이제 제가 하반기에 있을 나중에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그때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리고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형식은 작년 이제 2023학년 기준으로 1차는 직필 시험을 보고 교대 같은 경우에는 2차는 서류평가, 자소서류 평가를 하고 면접을 보고요. 연세대는 그냥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는 보수했어요. 그냥 코로나 시절처럼 그냥 서류평가로 보수를 했고 2차 면접을 받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직필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교대보다 서울대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거의 K모급으로 조금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는 게 서울대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여기가 연세대가 서류평가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편안한 곳으로 지원을 많이 하셨지만 다 도전은 하십니다. 하나만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대부분 3개의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합니다. 만약 영재교육원을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3개를 지원하곤 합니다. 그리고 2차에서 얘도 서울평가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는 교육청입니다.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대학부서는 조금 영재교원이 좀 넘사벽일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연세대나 서울대 정도가 조금 문제가 지필로 나왔을 때 되게 조금 어렵고 서울교대는 조금 대학부설의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이 이제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을 좀 어머니들이 편안해 하시는 이유는 교육청이다 보니
아이들의 선행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하는 게 아니라 3학년이면 3학년 친구들끼리 같이 경쟁을 하고 3학년 교과 과정에서만 출제를 하겠다. 교과 개념에서만 출제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고 이번에 지금 강남 3초 기준인데요. 여기 대치초, 원북초 이 협력학교는 좀 더 아이들을 선발해 줍니다. 약간의 협력학교에 좀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80명, 근데 수학과학 융합으로 뽑습니다. 3학년 친구들. 4학년 친구들은 40명, 5학년 친구들은 40명, 그 다음에 융합점 4학년 과학 친구들 40명, 이렇게 해서 수과학은 40명씩 뽑고 5학년 친구들은 20명인데 실제로 요거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서 5학년 친구들은 솔직히 교대 쪽에 많이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교육청보다는. 그래서 4학년과 3학년 시기가 약간의 특히 4학년. 왜냐하면 3학년 친구들은 한번 경험으로 다음 해를 위해 4학년 때를 위해서 경험으로 만약에 3학년 때 많이 도전을 하시고 4학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영재교육의 황금기 여러 군데에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황금 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 친구들도 수학은 지금 40명 학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아래는 여기에서 지원한 친구들이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승급하는 거라서 이거 하얀 칸은 안 보셔도 되고 파란 칸이 이제 새로운 신규 선발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수학은 80명, 과학은 40명, 미술 20명 이렇게 진행을 선발을 하고요. 학교 여기 대명중, 부룡중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서원중, 개원중, 영평원중 이런 것들도 다 협력 학교들이라서 약간의 이익이 있습니다. 한번 어머님 나중에 친구들이 가는 학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이게 선발하는 기준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그럼 교육청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여기 보시면 이게 초등학교 4수 과학이라는 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다니게 되는 영재원 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 친구들은 보시다시피 면접이 없습니다. 교육청 면접은 없고 순수 교과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교과 체크리스트는 담임 선생님이 체크를 해주시는 거라서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 친구들한테 제가 맨날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는 게 한 9월, 8월 달 2학기 때부터는 정말 발표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정말 모범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그 선발 점수를 비공개이기 때문에 되게 냉정하게 되게 철저하게 점수를 입력해 주셔서 자기가 몇 점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이 불가하고요. 그래서 20%를 담임 선생님이 담당해 주시고 80점이 이제 창의 문제 해결력이라서 지필고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이제 5학년 때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4학년 친구들 보시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가 70점이죠. 다른 10점이 이제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4학년부터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니면 얘는 3학년 합격을 하게 되면 1년만 다니게 되는데 4학년 때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2년 컬입니다. 그래서 1년 다니다가 승급을 하는 컬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딱 1년 다니고 4학년 때 합격하면 2년을 수료하게 돼요. 원하는 대로. 근데 이제 보통의 어머님들은 4학년에 우선 합격을 했으면 1년 다니다가 다시 약간 바깥쪽으로 대학부서 영재원으로 약간 눈을 돌리죠. 그리고 나서 그쪽에 합격하면 이동하는 어머님도 계시고 합격 안 하면 계속 4학년, 5학년 계속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 영재교육의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9월 한 셋째 주, 넷째 주 금요일 날 입시 요강을 그 GED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그 통신문을 받게 돼요. 학교에서 신청한 사람, 영재교육원 신청한 사람들 얘기해 달라고. 왜냐면 선생님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교사 체크리스트를 점수를 매겨줘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은 얘기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학급에 많은 친구들이 다 했다고 많이 제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교사가 강철 추천을 하고 11월 달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항상 문제 지필고사는 12월 첫째 주에 이루어집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마무리를 하고 발표는 다음 해 2월 달에 최종 발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부터 9월 이런 식으로 계속 선발적으로 발표가 되고 선발 10월, 11월, 12월 즉 2학기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다 영재교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교원의 흐름을 한번 어머님들이 이런 커리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교육청 영재교원 이 지필고사 대비는 다원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영재교원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보시면 지필고사로 다 거의 많이 넘어왔거든요. 이제 코로나 시국이 거의 이제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필고사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은 아마 지필로 갈 것 같고 교대는 약간 변수가 있는 게 보통 이제 영재교육원 진행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그 아이들이 선발된 아이들이 그의 아이들이 되게 좋았다. 아이들이 되게 성취도가 되게 높은 아이들이었다 판단이 되면 그 예전 방법대로 선발 방식을 고수하시기도 하시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뽑았더니 아이들이 지금 영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또 방식을 조금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켜보셔야 돼요. 대학부설 같은 경우 지켜보셔야 되지만 아무래도 시험 지필고사로 보는 경우 한번 틀었으면 조금 몇 년은 향후 몇 년은 계속 지필고사로 지금 저희 초등학교 영재교육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교대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살짝 예상해보고 아직 그래도 몇 개월의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이 지금 3월달이니 8월달에 발표거든요. 아직 5, 6개월이 남아있으니 저희는 어떻게 선발을 하든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 대비를 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성대경시 이번 주 이제 일요일 4월 2일 날 성대경시 정기가 있거든요. 정기 시험이 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성대경시 이번에 응시 애기들이 하셨나요?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KMC라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외부경시, 초등 외부경시대 문제를 조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제 3%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교과 수학만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영재교육원이나 외부 초등 외부 수학 경시대에는 교과 수학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과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건 맞지만 교과 수학만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한번 문제를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성대경시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전형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30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2점짜리 한 7문항은 약간 교과 수준, 눈으로도 조금 풀 수 있는 듯한 약간 덧셈, 뺄셈, 하층 연속 문제 위주 3점짜리는 9문항이 나오고 문제는 4점과 5점짜리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의 점수가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데 특히 4점짜리 보시면 11문항입니다. 44점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게 4점짜리 문항인데 이 4점짜리 문항이 사고력 문제입니다. 교과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력 경시 유형, 또 영재원에서도 출제가 됐던 비슷한 문제 유형도 많이 나오고 5점짜리 3문항인데 5점짜리는 한 문제는 반드시 수능처럼 킬러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 못 풀거나 어려워서 못 풀거나 아니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이거 찾을 수 있는 가지수를 모두 고르세요. 막 63가지 막 이런 겁니다. 이게 경우의 수로 막 곱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일이 다 구분해서 누락 없이 구해요. 왜냐면 100점이 너무 많으면 대상자가 너무 많잖아요. 대상 받는 친구가. 그래서 킬러 문항이 한 문항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4, 5점의 문제가 결코 교과에서 나올 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는 아이들한테 야 2점짜리랑 3점짜리는 항상 우리가 다 맞는 거가 기본이다, 목표다 라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역시 배신하지 않고 2점짜리와 3점짜리 틀려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깎인 점수가 예를 들어서 2점짜리, 3점짜리 총합해서 41점이거든요. 그럼 어머님들 마음에선 또 저 마음에선 41점은 진짜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옵션으로 맞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이들 채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점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4점에서 5점짜리에서 한 두세 문제 풀면요 30점대, 20점대 나오거든요. 이제 어머님 충격을 받으시죠. 아 이거 내가 애를 잘못 생각했나? 아니요. 아이들은 열심히 수학을 공부를 했지만 사고력이나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없는 친구들, 특히 저학년 친구들은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런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출제 경향 이런 거는 어머님들 다 아실 것 같고 선발 내역을 보시면 상위 15% 이내에 이제 장려상을 주거든요. 대상 한 명 주고 뭐 이렇게 위에서부터 컷 합니다. 그래서 매해 합격 그 상위 15% 점수가 맨날 평균 점수가 바뀌어요.
60점을 받아도 수상하는 경우도 있고 80점대를 맞아야지만 수상하는 경우,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머님들 그 기출문제 보시면 앞에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 그래서 저학년 때 어머님들 지금 1학년인 친구들, 1, 2학년 친구들을 성대경시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달리기를 하면 어머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성과를 냅니다.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이제 특히 5학년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격차, 수학적 학습 격차가 나기 시작해서 선행도 격차가 나고 생각하는 힘도 격차가 나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수상권에 들어가게 되게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요. 자, 한번 나는 아이에게 수상의 기쁨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시면 동생이 있다면 1, 2학년 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와 후기 이렇게 두 번 나눠져 있는데 1학기가 전기고 후기가 2학기인데 보통 전기에 어머님들이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새 학기다 보니 우리 아이가 겨울방학 때 얼마만큼 공부를 했나, 새 학기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2학기에는 영재원이나 이런 이슈가 너무 많으시니 1학기에 전기에 되게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전기 때도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면 상위 15%건이 더 많기 때문에 수상을 노리신다면 저학년 친구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 한번 보시면 2점짜리입니다. 이거 1조는 50억이 몇 개냐.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에 대한 거였고 합이 40이고 차가 14인 부자연수고 엄청난 수학적인 내용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과 수학만 하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내용들. 3점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규칙에 따라 수를 나열한 건데 13번째에 들어갈 건 얼마냐. 뭐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규칙 찾아서 연산하는 문제, 이것도 사고력적 문제, 서서히 사고력적 문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지금 3%에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등차 수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교과 수학만 한 친구들이랑 제가 수업을 해서 등차 수요를 얘기하면은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등차 수요를 솔직히 설명하면 아이들 10분 안에 이해합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시간은 한 몇 분. 근데 그 몇 분을 하지 않아서 수학 문제를 풀 때 더 오랜 시간 다른 사람보다 신속하게 풀지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이거 설명해주면 애들 금방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모르고는 진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으나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노출을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3%에 지금 제가 캡처한 부분이고요. 이제 점점 보여드릴 거예요. 영재원 문제에서도 보여드리고 어떤 단원의 어떤 챕터에 3%의 챕터에 여기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자릿수에 이제 1054가 쓰여있는 숫자는 1053. 이 숫자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이 수와 숫자를 구분 못합니다. 실제로 수와 숫자는 어른들도 구분을 하기가 조금 헷갈려하세요. 저희가 왜 다르다와 틀리다를 조금 혼돈해서 쓰는 것처럼 수와 숫자도 아이들이 숫자는 몇 개야? 라고 하면 무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숫자는 0부터 9, 10개거든요. 수가 무한이거든요. 숫자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하는 건데 그 기본적인 거를 교과에서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냥 연산, 숫자만 계산하는 연산, 수의 연산 이런 거를 교과는 진행을 하고 사고력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이제 숫자가 두 개인 수는 모두 몇 개이냐 이런 수와 숫자의 개념을 확실히 서야 되는 문제 유형이 나오면 교과를 아무리 연산을 잘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숫자 개수에 관한 문제, 이게 다 지금 3% 캡처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5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뭐 251부터 256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놓았다. 이게 다 성대경식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랬을 때 처음에 시작하면서 출발해서는 기억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 푸는 것도 실제로 이런 거는 대책 문제라고 3%에서 또 나왔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든지 경험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인데 경험 없이 교과 수학 선행만 하다 보니 중등 고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하는 힘, 사고력 수학을 하지 않는다면 풀어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이거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실제로 딱 보시면 선변이 3cm인 정사각형 100개를 다음 그림과 같이 겹치지 않게 이어붙인 건데 이 도형에서 굵은선의 길이는 몇 cm냐 단순히 보면 도형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도형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등차 수요에 대한 잠깐 보여드린 규칙적인 문제, 규칙을 찾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규칙 문제를
등차 수열을 계산을 하려면 가우스의 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우스의 합은 또 수의 연산파. 그래서 실제로 이 경시나 영재원의 문제들은 수학적 사고를 확장하는 스펙트럼을 넓히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수상과 합격을 목표로 어머님께 공부를 시키라고 하진 않아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장이 눈에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몇 분의 설명으로 문제를 풀고 안 풀고 풀 수 있고 안 풀 수 있고 못 푸는 걸로, 그리고 또는 시간적인 차이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조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가우스역을 제가 어머님들도 이해하는 1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사고력 수학 예제, 뭐 필즈 더 클래식이나 뭐 시메스, 소마 이런 데서 사고력 저학년 친구들 어머님들 많이 보내시잖아요. 거기서는 어린 친구들 데리고 이런 수업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공식만 이제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리를 설명을 시켜주거든요. 뭐 일화를 설명하면서 1부터 100까지 더하라는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가우스가 몇 초 만에 풀어냈다라는 그 일화를 얘기하면서 1부터 100을 더했을 때 100부터 1을 이 가우스는 다 거꾸로 써서 이 합들이 100일이 뭐 100세트가 나온다. 이게 수의 개수. 그리고 첫 수와 끝수 100일. 그래서 요거가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한 세트.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된다. 이거 이해하는데 애들한테 이해 제가 조금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설명하고 하는데 단 5분도 걸리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가우스 말고도 뭐 짝수학 공식, 뭐 홀수학 공식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여러 내용들이 이런 3프로나 뭐 필즈 수학, 뭐 1031 이런 사고력 수학 교재에서 얼마든지 다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한 친구와 안 한 친구는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거죠. 겉으로 말씀드리면 5월 달에 하나 더 KMC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어머니들께 이런 외부 경시도 있으니 그냥 한번 이제 어린이날도 끝나고 나서 한번 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KMC 같은 경우에는 30문항 똑같이 진행이 되고 120분 진행됩니다. 얘는 2시간이에요. 성대경시는 90분, 1시간 반인데 얘는 2시간이고 KMC를 어머니들이 조금 덜 보세요. 그 이유는 2번 시험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예선을 통과하면 무조건 수성이고요. 예선을 통과한 친구들은 본선을 치르게 돼서 본선에서 이제 색깔 있는 상이냐 그냥 이제 그냥 상이냐라는 걸 구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KMC는 뭐 똑같이 상위 15%에서 선발을 예선을 통과를 시키고 본선에서 이제 시험을 똑같이 6문항을 서술형으로 봅니다. 그걸 120분 동안 시험을 봐서 또 교수님들이 KMC를 출제 이렇게 해서 점수 때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뭐 어떻게 해야 뭐 1등을 해요? 다 맞으면 1등 하죠. 안 풀어도 우선 본선에서 점수를 얻지 못해도 상은 합격이기 때문에 예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KMC도 있다는 걸 잠깐 알림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의 그 설명에 맞춰서 3프로 올림피아드가 과연 영재교육 창의력 문제에 어떻게 또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올해 문제였어요. 제일 따끈따끈한 문제였는데 2023학년도 강남 서초 쪽에서 나왔던 교육청 영재 문제입니다. 그 다음 그림에서 직각삼각형과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 몇 개인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왜냐면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개념은 이건 교과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구분하는 것. 하지만 이거를 개수를 센다고 봤을 때 어머님들 애들 되게 잘 셀 거 같나요? 굉장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구분해서 예를 들어 직각삼각형 모두 몇 개냐, 뭐 그다음에 정사각형 몇 개냐, 이 직사각형 이렇게 세 가지. 교육청 스타일 문제 스타일은 하나의 주제를 주면 두세 문제에 소문제가 붙는 게 교육청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어렵게 내려가요. 뒷문항으로 갈수록. 근데 이게 제일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개수 세는 방법 있잖아요. 애들 되게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못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대경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대경시에 경험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적어도 한 칸짜리, 두 칸짜리, 남자아이들도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적어도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걸 써놓고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습을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경험 유무가 아이들의 모든 조금의 다른 길을 갈 수 있게끔 다른 결을 가지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머님들께 되게 사고력 수학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대치동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게 뭐였냐면 요즘 아이들은 그런 영상이나 이런 데서 너무나 쉽게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던져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의 시간은 정말 빛의 속도고 포기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이거 못 풀어 패스. 왜냐면 짧은 그 짤이라고 하죠. 짤에 노출되어 있고 영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생각할 줄 아는 아이라면 그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어머님들이 조금 길러주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 이제 어머님들이 기본적인 것만 조금만 하시다 보니까 사고력 쪽이 되게 많이 조금 이렇게 시들해진 건 조금 사실이긴 합니다. 요것도 지금 보시면 옛날 요것도 교육청 몇 년 전 교육청 문제인데 요것도 직각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요거 완벽하게 성대 문제랑 되게 흡사합니다. 성대 한 3점? 네, 3점짜리 문제 유형이고요. 이런 것들을 평면도에서 도형의 개수색 이렇게 3%에서 챕터가 따로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접수에 언제 어떻게 이걸 써야겠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제가 여기 수를 뺐는데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안의 수의 합이 같고 이건 마방진 응용이거든요. 아예 대놓고 마방진이라고 써 있어요. 모든 필수 수학이나 1031이나 이런 책에 마방진 개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방진, 복면산 이런 식으로 제목이 테마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유형들 이것도 마방진 응용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원 교육청 문제였거든요. 이것도 마방진 응용입니다. 이것도 마방진 응용입니다. 이거는 2022학년이니까 바로 작년 거네요. 작년 교육청 영재 모형 이것도 한 번씩 사용해서 가장 큰 곱의 삼각형과 가장 작은 곱의 삼각형의 차. 내용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거를 경험해 본 친구들, 마방대 어떻게 수를 배치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하는 친구와 그냥 무대뽀로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끈기로 문제를 푸는 친구는 시간적인 차이와 정확도의 차이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이것 또한 3%에 이런 식으로 수출이 하는 문제, 테마별로 다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3% 피어나 선생님이 피어나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거를 테마별로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3%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대치동에 일을 하다 보니 지인들이 되게 질문을 초등학교 지인들이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너가 생각하기에 교과 말고 꼭 해야 된다면 교재 추천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저는 그냥 거리낌 없이 3%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근데 3%는 어머님들이 되게 너가 할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지인한테 얘기를 할 정도로 조금 이게 현장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우선 뒤에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그냥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라 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요거를 채울 때 꼭지점에 어떤 걸 넣어야 되고 2번씩 등장하는지 1번씩 등장하는지 단계별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 그대로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여서 실제로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자기가 막 여기 종이가 찢어져라 맨날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했던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가이드 골조를 잡고 여기에 무슨 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골조를 잡고 수를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머님들 제가 아까 연세대랑 서울대 문제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세대가 이번에는 직필 안 보고 서류로 봤지만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연세대는 11문항이 나와요. 수학 지원자들. 7문제는 그 수학 지원자, 과학 지원자 문제가 똑같고요. 4문항만 수학 심화가 극심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극심화 문제는 거의 KMO 시목 그 경시급으로 나오고 7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과 수학만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앞에서 생각했던 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생각했던 힘으로 했던 친구들은 이런 거를 접근을 할 때 플랜 A, 플랜 B가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FM적인 방법만을 배워온 친구와 플랜 B, 플랜 C가 세워져 있는 친구들은 문제 푸는 게 다르거든요. 실제 얘도 서울대 문제입니다. 서울대 문제 같은 경우에 얘도 문자 이제 변환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사고력적 문제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사고력 경시 문제입니다. 교과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쌓이고 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조금 높은 대학부서 영재 교육원 문제를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초등수학 경시대 그리고 영재교육원을 왜 사고력이 필요한지 한번 이제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과와 다르게 수학적 스펙트럼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다 세울 수 있는 확장 그리고 영재교육 커리어 이게 가산점은 없습니다. 영재교육원을 뭐 수료했다라고 해서 점수가 직접적인 점수는 없지만요. 나중에 어머님들이 입시 때 있을 때 저희 아이들 쓰거든요. 자소서를 저도 많이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쓸 게 없는 그 자소서 내용을 보면 쓸 게 이만큼인 친구가 있고 쓸 게 없어서 소설을 써야 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영재원 커리어는 뭐 영재원을 어느 영재원을 다녔다가 아니라 영재원 경험 수료를 한 적이 있다. 이런 멘트 하나만 들어가도 되게 간접적인 플러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머님도 그냥 면접관이고 심사위원이라면 그런 멘트가 들어있는 친구와 아닌 친구들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걸 못 쓰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력 수학 실전 해설 검증 이건 뭐냐면 어머님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 저학년 친구들 사고력 수학을 보내는데 사고력 수학은 시험이 따로 뭐 단원 테스트처럼 따로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테마별로 나가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성대경시나 영재원이나 뭐 KMC 같은 거에서 우리 아이가 이걸 배워서 이 정도를 낼 수 있는구나 이런 걸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전국 기준 아이들 초등학교 친구들은 전국 모의고사 이런 거 없잖아요. 전국적인 상위권 친구들의 자기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있고 위치 있는지 알 수 있는 경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은근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그런 대회를 경험을 해봤고 거기서 뭐 어떤 세계인상이 아니라 장려상이라도 수상 경험이 있으면 아이들 조금 전환점이 돼서 나 수학 공부 좀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조금 변화 책상을 어머님들이 갖다 앉혀야 된다면 아이들이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수상과 합격이 아니라 이거는 경험으로 어머님들이 접근을 반드시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그 결과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조금 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학습에 이거를 맨날 하나의 방법이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걸 여러 개를 막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과만 순수 1차원적인 딱 교과만 하시지 마시고 옆에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 문제 해결, 문 해결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생각하고 응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회 때문에 맨날 보여드린 게 경시가 약간은 깊은 개념의 수학을 조금 접근하게 해준다면 영재교육은 확장이거든요. 사고의 확장. 이 두 가지를 깊고 넓게 해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 사고력 수학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보시면 문제집 아이들 교과 선행했을 때 보시면 문제 되게 잘 풀잖아요.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제집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개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개념에 대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체크가 아래가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연히 위에서 나온 거니 요거겠지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집 교과 과제 이런 거 보면 너무 잘 맞는데 단원 테스트만 보면 학교에서 단원 테스트나 아니면 학원에서 단원 테스트만 보면 점수가 의외로 안 나오는 아이들은 요거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외워서 풀고 위에서 보고 푸는 게, 그러니까 위에 내용이 당연히 이거겠지 해서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푸느냐 아니면 직접 생각해서 푸느냐. 이 문제집과 문제지의 차이는 문제집은 모든 단어가 문제지는 모든 단어과 모든 개념이 디범벅 되어 있습니다. 순서 없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맞출 수 있는 건 이 친구가 무기를 갖고 있을 때 적시적소에 이걸 꺼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힘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적시적소가 뭔지 모르고 기계적으로 푸는 거고 여기에 노출된 친구들은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자기 이걸 써야 되는구나. 이 무기를 써야 되는구나. 이게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선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전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교과 선행만 한 친구들은 그냥 이 무기 하나 딸랑 가지고 있는 거라면 사고력이나 어떤 수학적인 부분에 조금 영역을 조금 어머님들이 넓게 보신다면 아이들의 무게를 되게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는 그냥 하나의 주식이라고 보시면 사고하는 아이들은 이거를 볶음밥이든 무슨 다양한 밥으로 다 비범벅 자기가 요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사고력이거든요. 기본적인 교과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요리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힘, 이게 사고력인데, 생각하는 힘인데, 그게 요즘 아이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어머님들도 잘 안 움직이실 겁니다. 일상에 그냥 이렇게 쳇바퀴처럼 그냥 계속 교과 선행만 하다가 나중에 5학년, 6학년이 됐을 때 교과 선생님이 중등수학을 만나고 고등수학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가 응용심화 문제를 못 푸는 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왜? 생각하는 힘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서 초등수학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중등수학의 응용심화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계속 생각하는 힘, 사고력 말씀을 드리는데 실전에서 실제로 생각하고 끈질기게 풀어내는 친구와 저는 태도를 보거든요. 점수를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근데 생각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풀어내려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확실히 문제를 교과 선행에서도 이렇게 두드러집니다. 아, 이거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하나만 알려줘도 문과가 금방 뚫리는 친구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통 보면 5학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아, 어린아이들 지금부터 뭐 공부를 어떻게 시키지? 하면서 한 3, 4학년까지는 되게 열심히 노시다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5학년 때부터 어머님들이 슬슬 아이들을 쪼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선행이 좀 느린 것 같네? 우리 아이가 뭘 덜 했지? 한번 대회를 나가볼까? 근데 예를 들어서 대회를 그냥 뜬금없이 나간다고 해서 아이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사춘기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저학년일 때건 지금이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어리잖아요. 좀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조금 노출을 시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교과 선행만 이렇게 국한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학년의 친구들한테는 제가 맨날 이거 퀴즈로 드리는데 이거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거 1031이고요. 1031 책 되게 좋고, 지금 이거 디딤돌 3%. 그리고 필지 수학. 요거는 다 같은 게. 이게 출판사 1031이랑 필지 수학 어머니들이 혼돈을 하시는데, 원래는 1031 시리즈가 다른 출판사 거예요. 무슨 C 출판사 거였는데, 계약이 종료되면서 다른 데와 그 출판사를 협업하면서 이게 개편이 되고, 실제 1031이었던 게 필지 수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지금 그 서점에 가셔서 한번 쭉 문제를 보시면, 아, 이게 교과 수학과 정말 다른 개념이구나. 이거를 내가 가르칠 수는 없겠구나라를 느끼실 겁니다. 내용이 어려서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과 그 데이터가 있는 사람과 좀 아닌 사이일 뿐입니다. 실력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학년인 친구들 보면 3% 당연히 추천드리고, 요거는 지금 중국 영재학교에서 쓰는 책인데 약간 번역본이라 저는 요거는 조금은 그렇고요. 저는 요건 단종돼서 안 나옵니다. 요거는 추천드리는 1031 이 D 시리즈는 거의 알라딘 중고서점이나 간혹가다 올라오는 책이긴 한데요. 실제로 얘는 이것도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교과 심화에 약한 친구들이 풀려는 굉장히 좋습니다. 교과 기하 파트, 연성 파트에서 조금 힘들어한다. 응용 심화를 못 푼다. 백할 게 아니라 초등과정으로 백할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넓혀야죠. 다시 백하는 게 아니라 넓혀야 되면 뚫고 나가야 되는데 어머님들은 보통 물러서십니다. 물러서시면 안 되시고 옆에서 넓혀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교재고요. 그렇다면 수학 올림피아드 지금 이제 어떤 책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총 4과정이 나와 있어요. 1, 2, 3, 4과정인데 어머님들이 이제 공부시켜야겠다 해서 불타오르셔서 4과정까지 해야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굳이 보통 어머님들은 2과정에서 멈추시고요. 좀 더 욕심내시는 어머님들 3과정까지 하시는데, 보통 학원에서는 2과정까지밖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3, 4과정 정도 할 정도의 아이들이면 이미 경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지중상 같은 다른 교재로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교재들의 모든 과정은 지금 여기 제가 그 3%의 키워드를 조금 정리해 봤는데, 3% 1과정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분수 연산, 5학년 과정의 분수 연산, 통분, 약분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고요. 2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등 방정식이나 비와 비율, 비례식 정도만 좀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2과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키워드는 뒤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저자인 피원아 선생님은 이 교재를 가지고 6개월 수업을 하십니다. 네, 6개월까지는 조금 저희는 이게 무리일 것 같고 총 36챕터로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올 때마다 2챕터로 해서 총 18회 진행을 합니다. 한 과정이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 핵심 문제 2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기출 실제로 경시대에 초등 경시대에 기출됐던 2문제가 나오고 이걸로 이제 연습을 이런 거야. 이 챕터에서는 이런 왜 주제야 라고 보여주고 유제가 4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유제 4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죠. 문제풀이를 하진 않습니다. 같이 풉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친구들과 같이 하고 특강 탐구 유형이라고 해서 10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한 챕터당 16문제거든요. 근데 그 16문제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한 10문제 정도면 아이들이 빨리 풀고 그냥 쉽게 풀자 일주일 동안 풀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이게 일반 교과 문제랑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빨리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핵심 문제 2문제, 유제 4문제, 특강 탐구 문제 10문제에서 챕터당 16문항 그래서 36개 챕터면 한 과정당 576문항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 576문항이 저희가 뭐 어머님이 생각할 때 교과 문항 솔직히 문제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500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불가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부담 없이 한 주 올 때마다 2챕터를 여기서 되게 열심히 풀어요. 풀 수 있는 왜냐면 좀 교과에서 보지 못한 내용들이거든요. 좀 새롭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풀면 한 4문항? 2-3문항? 빨리 푸는 애는 2-3문항 남겨서 가고 좀 못 푸고 조금 느릿느릿한 친구는 한 5-6문항 남겨서 집에 가요. 그러면 그거를 한 주 동안 풀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와서 공부해서 리뷰 정도, 이런 개념을 배웠지 정도만 익숙하게 그냥 조금만 연습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이게 지금 챕터 3% 1과정 챕터들이거든요. 여기 다 보시면 뭐 요일에 관한 문제, 등차수열, 그림그려, 길찾기 이 길찾기 뭐 최단거리 이런 것들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 3% 했나 안 했나 사고력 했나 안 했나 보여주는 애들이 했나 안 했나를 볼 수 있는 단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길찾기 한 친구들은 되게 잘 풀고 이게 경우의 수이거든요. 경우의 수 단원에 가면 이 경험이 있는 애들은 경우의 수 길찾기는 되게 잘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또 이거 안 한 친구들은 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경험하고 안 하고 하면 이게 쭉 갑니다. 어머님들 수영 배우고 나서 수영을 못하게 되나요? 어느 날 안 하면? 그렇진 않잖아요. 한 번 배우고 나면 몸이 익숙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도 마찬가지고 한 번 알게 되면 그건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애기들 시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셔서 조금 경험시켜주시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총 36챕터로 되어 있고 이렇게 1,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과정에 이어서 2로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 과정을 그러면 1과정을 해야지만 이 과정을 들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중등 수학을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식을 세울 수 있는 친구라면 사고력 경험이 없더라도 이 과정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가서 1과정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리뷰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때 빨리 습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선행만 한 친구들에게 제가 어떤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냐면 지금 현재 교과 선행만 한 친구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이들 빨리 생각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학년 때 사고력 수학, 팩토 필지 1031들을 팩토도 많이 하셨죠. 한 친구들 정리해줘야 되고 그 친구들은 되게 쉬운 그림으로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학년이 됐으니 이게 실전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경험을 빨리 연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그리고 교과 기본 문제는 매번 잘 정확하게 푸는데 응용심화 문제에서 계속 안 풀려서 높은 배점의 문제를 자꾸 틀리는 친구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경시대회나 영재교원 대비를 해서 좀 어떤 성과를 내고 싶다는 아이들은 당연히 3%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식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과든 뭐든 수학은 식을 정말 반드시 써야 됩니다. 저는 하나의 번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글 문장을 보고 수식으로 번역하는 게 그게 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그 책을 보시면 아까 보셨지만 캡처본 보셨지만 되게 짧게 빼곡하게 되어 있어요. 36개 챕터를 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풀이 과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를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 문제에 맞춰서 다 그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아이들이 여기에 그림에다가도 표시를 하면서 풀이 과정을 다 쓰게 해놓고요.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것들도 다 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풀어낼 수 있는, 식을 쓸 수 있는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점은 식을 특히 남자아이들이 안 쓰거든요.
남자 아이들이 여기에 답만 딸랑 쓰면 이제 불편해요. 자기 스스로가. 한 줄이라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세 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저고요. 저 마스크 벗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수업을 이제 일요일날 하는데 어머님들이 일요일날 수업을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 교회 가야 돼 이러면 한 4.5개월 정도 교회 안 가도 하느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4.5개월입니다. 18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4월 달에 시작하면 정확하게 8월 셋째 주에 끝나거든요. 어린이날 줄 빼고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딱 아구가 맞습니다. 발표가 나거든요. 저희랑 영재교육원 그 대학부설 발표와 동시에 이게 끝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영재교원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9월부터 같이 그 수업을 이어서 또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우선은 8월달 하반기 여름방학 끝날 때 끝나게끔 지금 커리를 짰고요. 그래서 1과정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 근데 제가 이거는 장담 드릴 수 있는 게 아이들 아침에 맨날 오면은 뭐 시리얼 먹고 왔어요, 밥 못 먹고 왔어요 이렇게 일요일이다 보니 되게 막 이렇게 엄마랑 싸우고 온 듯한 표정으로 오지만 집에 갈 때는 정말 웃으면서 갑니다. 이건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회와 달리 수업 시간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9시 반이어서 12시 반이 하면 아이들도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아, 오늘 가서 뭐 먹어야겠다. 엄마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늦잠을 잤을 때는 엄마한테 눈치를 보지만 자기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일요일 아침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당히 엄마한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가정은 어머니 아침에 일요일날 제가 여행을 가게 된다면 미리 말씀 주시면 어떤 커리를 드리고요. 만약에 이 과정을 계속 하시다 보시면 아이들이 아침에 일요일날 이게 아침 9시부터 12시라는 시간이 되게 루즈 타임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냥 어영부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대가. 근데 아침 일찍 와서 이거 하고 나서 깔끔하게 이제 뒤에 일정을 일요일날 일정을 보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이건 4.5개월입니다. 8월 여름방학이 끝날 거고,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이어서 1시부터 4시 이걸 두 개 동시에 듣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저는 추천드리고 1시부터 4시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다른 데 못 갑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좀 고학년 친구들이다 보니까 대치동 키즈들 열심히 주말에 열심히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라 이때도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고, 저도 아이들 부담이 안 되게끔 이 시간이 얼마나 애들한테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하고 하나라도 얻어가게 하려고 하거든요. 바리바리 싸서. 그래서 이 수업 두 가지 어머님들 아이들에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원에 만약에 친구들이 스케줄이 맞는 수업이 있다면 3%는 꼭 들으시라고, 이 수업이 저랑은 아니더라도 다른 학원에 있는 커리라도 꼭 한 번은 경험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혼자 연사이기 때문에 지금 끝나고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제가 밖에서 어머님께 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는 어머님들 진짜로 말씀드렸듯이 이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아이들한테 한 번은 꼭 연습을 시켜주시고 경험시켜주시는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경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